물론 여기도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네. 네. 너무 조용해서 저희가 민망하네요. 다들 과묵하신 분들만 들어오신. 자, 일단은 네. 요거를 요걸로 바꿀까요? 이걸 메인으로 어느 페이지인지 봐야 되니까. 네. 소리가 작은가요? 소리가 소리 어떻게 키워야 되지? 소리를 여기서 키워봐야 의미가 없는데. 줌 켜서 여기서 커맨드 점 요거를 오디오 설정해서 샥 올리면 입력 볼륨 안 올라가는데 시스템과 동일로 해서 그렇구나. 이걸로 해야 되겠죠? 네,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디 봅시다. 자동 조절을 끄세요. 그렇군요. 수동 조절 됩니까? 네. 지금은 어떤가요? 소리?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잘 들리나요? 네, 혹시 말씀하신 분이 다른 분인데? 네. 귀가 좋으신 분 아닐까? 저희 대화 말고 채팅이 막 오고 있습니다.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다행입니다요.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이제 설명회도 몇 번 많이 했었고 했는데 이렇게 또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을 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저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오늘 이렇게 설명회 식으로 이제 저희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형식의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짝짝짝. 화면에 적어 보시면. 네네. 예. 먼 산 보듯이. 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소개로 넘어갈게요. 제목은 이미 떠 있나요? 네. 줌톡. 초등 부모님이 이제 꼭 알아야 될 중등 심화의 모든 것 일부. 이 일부를 제가 한글로 썼는데요. 한글. 왜냐면 2부인가요? 이제 한글로? 일부일 수도 있고 시간상 부족해서 그냥 일부분. 네, 그럴 수도 있어서 그냥 쓰다가 이래저래 약간 애매하게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등 심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기본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심화까지 잘 하는 게 목표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심화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좀 이제 같이 얘기해 보려고 저랑 또 전문가, 거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의 역사. 제가요? 네, 심화의 역사. 그래서 같이 모시고 얘기를 진행할 건데, 소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소개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네. 저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SM-Edu 원장이었고, 지금 이제 개념 상상 SM관 원장 맡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12월부터 이제 개념 상상 SM에 합류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심화를 가르치고 있는 한승우라고 하고요. SM-Edu 대표 강사입니다. 개념 상상 SM. 개념 상상 SM 대표 강사입니다. 네, 이름이 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이력이나 간단하게 어떤 수업들을 하셨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처음 시작 자체를 제가 경시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경시 약간 거의 1.5세대 정도 였던 것 같고, 그리고 유명한 경시 교재 같은 거 감수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경시를 하다가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서 고등선행도 좀 했었고, 또 인강도 하시죠? 네, 인강은 2004년부터 지금 이제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그리고 일반은 천재교육,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밀당 PT랑 그리고 푸르넷 에듀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들은 아마 메가스터디만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에서도 활발하게 또 활동하셨었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SM관에 이제 합류하셔서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한승우 선생님이시고요. 일단 이제 오늘 인사보다도 이제 주요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편안하게 저희도 얘기를 이렇게 하려는 어떤 이 코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좀 대화 형식으로 나누면서 정보도 드리고, 어머니들이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약간 궁금하다. 그런 거 채팅에 다 남겨주세요. 그냥 생각이 채 정리가 안 돼도 됩니다. 바로바로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거는 일부분은 바로바로 답변도 드릴 거고, 나중에 조금 더 모아서 답변 드리는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진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진행해야 될 내용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심화에 관한 뭐 용어에 대한 정리들도 해보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으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저희가 준비한 내용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기서 바로바로 채팅에 남겨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가 오늘 결국 컨텐츠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길 거니까 막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약간 코너처럼 제가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건 코너 속의 코너인가요? 네, 이따가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용어 정리가 필요하네요. 네. 자, 이게 이제 살짝 잘렸는데 하다 보면 네,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게 돼요. 물론 이제 학습에 있어서 대치동이든 전국 어디서든 공부하다 보면 뭐 사고력, 선행, 선선행, 현행, 경시 뭐 이런 단어들 있는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정확하게 뭐 사전적인 정의 같은 걸 잡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문화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인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뭐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첫 번째, 사고력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사고력이제라는 게 7살 이후로는 더 이상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투비 사고력을 가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후천적인 요인으로 사고력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의 사고력은 뭔가 이제 창의력과는 좀 다르게 약간 선행들을 좀 땡겨와서 쉽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사고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저가 정의한 건 이제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이다.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 대치동 쪽에서도 이제 사고력을 각각 발달한 여러 이제 선생님들 뭐 이렇게 수업이나 그런 내용들 보면 결국은 그 사고력이 뭐냐면 나중에 그걸 했더니 나중에 어떤 과목들을 공부할 때 좋더라 라는 형식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초등 과정의 학습을 보면은 미지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뭐 네모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등이나 고등에 갔을 땐 더 심화적인 내용들이 뭔가 사용이 되는데, 그것들을 직접 아이들한테 알려주기가 뭐 시간적으로도 난이도적으로도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간접적으로 풀어가지고 조금 쉽게 이제 아이들한테 경험시켜주는 형식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될 공부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서 조금씩 경험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그때 예전에 저 그거 배웠었어요. 그때 피타고라스 들어봤었어요. 뭐 실험해봤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습적인 전체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학습이든 어떤 모든 어떤 체험이든 활동이 완전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했을 때 생각보다 잘 성취도가 안 날 수 있어요.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수영 배울 때 물에 뜨는 사람과 안 뜨는 사람의 그 수영을 첫 시작하는 체감 난이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에 굉장히 잘 떠서 알 것 같은데. 네. 네. 그래, 물에 되게 잘 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에 떴으니까 이제 수영의 기본은 된 거죠. 팔만 저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기초적인 어떤 조금씩의 점들을 찍어 놓는 게 이제 사고력이다라고 뭐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좀 부연을 좀 해보면 사고력 교재라는 것들이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3% 프로젝트라든지 뭐 1031이라든지 팩도라든지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선행을 좀 쉽게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나중에 뭐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시 얘기할 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를 나오는 경시 문제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상위 개념을 학생들이 좀 이해할 수 있기 쉽게 좀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부정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사고력을 어렸을 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면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얘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난 상태에서 우리 애가 사교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고력의 시기라는 게 좀 존재하죠. 사고력은 그런 겁니다. 여행 직접 안 가고 인터넷으로 뭐 관련 유튜브 보고 관련 책 보는 형식도 어떻게 보면 사고력 같은 느낌의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대신
여행을 직접 갈 수 있으면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렇죠. 경험일 갈 수 나이가 있다. 됐으면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즉 공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면 직접 하면 되는데 그 전에 하는 게 사고력인데 다소 약간 창의 사고력이나 사고력인 이름을 가진 어떤 수업에서도 꽤나 심하는 그 사고력 자체가 일반적인 선행보다 훨씬 어려워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공부하기 위하려면 이미 꽤 준비가 되어야 하는 약간 심화의 좀 다른 버전 같은 이름으로도 사고력을 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 경식 이론을 데려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되게 이 정도 사고력만 해도 자, 그 다음에 선행. 선행 뭐 혹시 뭐 선행은 사실 뭔지 다 아실 거고. 착한 행동. 네. 그렇죠. 네, 착한 행동하면 칭찬받는다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건 너무 착한 행동이니까 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 그게 단가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선행이라는 게 일단 용어 정의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 네. 말은. 네. 어찌됐건 선행이라는 게 뭔가 어찌됐건 앞서서 뭔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대치동 기준으로 좀 얘기 드리자면 선행은 어머니들이 이제 학원을 선택할 때 메인 학습으로 정하는 학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중등 과정이나 뭐 초등심 할 때는 뭐 황땡 학원도 가고, 뭐 저기에 CMS 학원 얘기하려다가 줄여서 앞하고 땡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들릴까봐 C 동그라미 학원도 있고 뭐 그 여러 학원들에서 무언가 배우기에 앞서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학교 시험 대비는 아니지만 미리미리 이제 공부하는 게 기본적인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정도 그냥 밟고 선행에 대해서는 뭐 크게 사실 뭐 다음 단원 공부하는 건 예습인 거고요. 적어도 한 학기 이상을 공부하는 건 선행이라고 하지 않나. 네. 그럼 이제 선선행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선이 몇 개까지 붙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선행이라는 게 선행보다 앞선 뭔가 더 공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메인 어떤 자기 부모님들이 선택한 어떤 학원을 하기에 그 학원들이 요즘 그 메인 학원들을 선택되는 이유들은 꽤나 심화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도 있는데 그 심화적인 자극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려운 건데 그 어려움을 한 번에 배울 수가 잘 없으니 그 앞에 그걸 잘 따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의 어떤 라이트한 또는 라이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부를 미리 하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사실 뭐 연산교재 같은 걸 수도 있고 연산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구몬 같은 거일 수 있죠. 사실 구몬이 미적분까지 연산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교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산 정도일 수도 있고 약간 라이트한 책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학원의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 그 학원을 위한 예습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는 그런 뭐 미리 학습을 하는 선선행 정도. 어떻게 보면 선선행과 연산은 조금 비슷한 결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연산은 그 중에 가장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선행, 그 다음에 메인을 뭔가 심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선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과정 이전에 아이들의 배우기 전에 점 찍어 놓는 것이 이제 사고력이다 정도. 뭐 현행이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제 학교 시험 뭐 대비도 공부하고 사실 바로바로 초등 같은 경우는 현행을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많고 어느 정도 선행이 되면 커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점수화돼서 막 체계적으로 막 긴장감 있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정 가면서부터 이제 현행이 이제 선행이 잘 돼 있는데 현행이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서 그때부터는 좀 중요하게 좀 다루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라인. 네, 승우쌤이 뭐 거의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제가요? 힘든데. 네. 경시, KMO, 뭐 과학고, 영재교, 경시. 사실 경시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너무 옛날이긴 한데 제가 처음 이제 수업을 했을 때만 해도 서울시 경시, 그 다음에 시도경시대가 있었거든요. 경기도 경시, 서울시 경시. 그리고 실제로 경시에서 입상을 하면은 이제 과학고 특별 전형이 가능한. 그때는 이제 경시가 이제 교과 과정을 너무 벗어나진 않지만 그 심화를 좀 땡겨오고 억지로 이를 맞추면 이제 왜냐면 이제 교육청 자체에서 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그것들이 없어지면서부터 이제 KMO는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KGMO가 있긴 하지만 저학년들이 KMO를 바로 들어가기 힘들다 보니 사설 경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설 경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대 경시가 있죠. 성대 경시 같은 건 성대에서 치긴 하지만 성대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교육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성대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성대경시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각종 사설 경시들이 있습니다. 연대경시도 있고 고대경시도 있고, 근데 그 약간 메이저라는 느낌을 좀 못 가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방권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성적을 낼 수 있는 뭐 HM이라든지 해법경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경시의 어떤 목적이 뭐 사고력을 측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전국적으로 또는 어느 정도 단위에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를 검증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약간 경시 같은 느낌이라, 지금 초등 어머님들이나 또 중등도 마찬가지는 하지만 KMO가 아닌 경시라고 하면 사설 경시 같은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지금 이제 경시에서 그런 거, 예전 이제 경시는 확실하게 이제 선행도 더 하고, 그러니까 예전 성대 경시 스타일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다양한 폭넓은 것도 물어보고 응용력, 뭐 수학적인 어떤 범위가 좀 넓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선행금지법 뭐 그런 거 나오면서부터였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시에서도 뭐니 중1이 보면 중1까지만이 범위가 이제 나와야 하는 그런 범위니까 아이들이 그 뒤쪽에 있는 범위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대경시 쪽이 좀 되게 이제 의미가 약화됐다라고 좀 보는 것 자체가,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도형의 기하적인 성질들을 제대로 배우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들은 조금씩 배우는데, 뭐 블록 쌓기 뭐 그런 거, 물론 합동의 형식들도 좀 배우긴 합니다. 근데 제대로 배우는 건 없다가, 그리고 미지수 사용도 안 되죠. 대수적인 직접 해결력도 안 됩니다. 방정식을 못 풀어요. 제대로는 못 푸는 건데.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심화 문제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하는 게 세는 거. 그냥 경우를 나누어서 얼마만큼 잘 셀 수 있느냐를 많이 체크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저학년 성대경시든 저학년 쪽 시험에서는 그 나이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카운팅 말고 딱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재교육 쪽에서 학생들 측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끝판왕으로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도형과 이제 조합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 둘을 합쳐서 그 조합 기하가 돼버리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요. 도형의 개수 세기, 뭐 삼각형의 개수 세기, 뭐 이렇게 잡으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개수 세기에 너무 약간 몰입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에도 예전에 성경시를 봤는데 치고 나오면서 했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도대체 이 개수 세기가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적도 있어서, 사실 근데 거기 말고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깊이 있게 내기는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어머니들이 여전히 전국적인 포지션이나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물론 그건 시험 본 아이들의 전국 포지션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성대경시나 그런 걸 보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 또래에 한 번씩 자극하고 평가해보는 정도의 자극으로는 의미 있으나, 아주 좁은 영역만을 대부분 평가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좁은 영역, 약간 그 경우의 수에 너무 극한된.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수학은 중등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펼쳐지잖아요. 연산 방법이든. 그래서 중학교 정도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경시부터가 사실은 적어도 진짜 아닌가 생각도 되고, 그나마 조금 나은 게 KGMO긴 한데, 근데 KGMO 같은 건 아직 전국적으로 성대경시만큼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중1까지로 딱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GMO는 그나마 조금 더 폭은 문제는 넓은 것 같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등의 수학을 깊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고등도 생각하고 했을 때는 KMO나 그런 시험이 의미가 있는 시험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적인 문턱이 되게 높아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KMO도 각 지역에서 그냥 수학 좀 자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냥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처참한 결과들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을 따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과 이론 준비한 친구들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차이는 최근 몇 년, 코로나 정도부터 해서 최근 몇 년에는 KMO가 다소 좀 1차는 좀 쉬워진 경향이 있긴 있다. 사실 KMO 자체가 이제 IMO 대표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다 보니까 범위 자체는 이제 IMO에서 말하는 범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IMO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 4개 부분에서 낸다라고 하고, 정수대수 기하조합, 뭐 대수라고도 하고 해석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미적분과 로그를 빼고 내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고등 KMO가 나오거든요. 고캠을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을 중캠을 준비를 시키다 보니 중캠도 결국 정수대수 기하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정수가 문제예요. 정수 같은 건 좀 약간 가면 대학적인 개념들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 최근 문제는 이제 그것들 좀 배제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정수 개념을 가지고 뭐 소수 문제를 뭐
몇 개 소수를 대입해 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일단 KMO도 사실 약간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살짝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좀 입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좀 다른 영역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선행의 또는 이제 내가 심화의 결과로 KMO를 바라보겠다라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느낌의 이 페이지로 대화하면서 오늘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앞에 제목처럼 이제 일부. 모든 것 일부. 과학고 영재교, 일단 뭐 과학고도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자꾸 과학고가 없었고, 영재고가 없었고. 네. 과학고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광역 단체로만 풀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이제 한성과학고랑 세종과학고만 지원할 수가 있고, 영재교는 전국 단위로 이제 뽑고 있는데 전체 8개 영재학교가 있고요. 전체 정원이 이제 768명 정도를 전국 단위로 뽑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지역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정도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 외에 뭐 약간 이것도 약간 레벨을 좀 나누시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영재교도. 근데 이제 보통 영재교를 준비하다가 발표가 결국 여름방학 때쯤에 납니다. 8월쯤에 나서 이제 캠프까지 발표가 나버리면, 물론 우선 선발은 그 전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 후기에 11월쯤에 이제 과학고 입시가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영재교도 해보고, 과학고, 멘탈이 남아있다면 과학고도 해보고, 이론상으로는 이제 후기로 하고 있는 자사고까지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 딸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해달라고, 정말 존경한다고, 그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좀 다르긴 하는데, 과학고 영재교는 전국 단위로 뽑고, 과학고는 이제 광역 단체로 뽑다 보니까 과학고가 예전의 명성을 좀 이어가긴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영재교에 많이 집중을 좀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대비법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영재지능법이라는 게 있어서 영재 교육기관에서만 지필고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지필고사를 봐요. 영재교육원이니까. 그리고 영재학교는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봐서 서류 전형, 지필 전형, 그 다음에 캠프를 보게 되는 거고, 과학고는 엄밀하게는 영재교육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구술 면접을 봅니다. 시간을 줘가지고 그 눈으로 푼 다음에 구술고사로 입으로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면접 형식으로 입으로. 네. 근데 사실 그런 형식들은 약간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고, 자사고, 국제고 같은 경우도 시간을 주고 제시문을 읽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약간 문제풀이 쪽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게 과학고고, 최근에 과학고 영재교는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수업할 때는 자료들이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복기본밖에는 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과학고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문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학원의 소장님이신 박승동 소장님께서 작년 기출들을 다 중등 과정만으로 이렇게 풀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중등 과정을 좀 심화 있게 하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가지고는 있어요. 네. 이 페이지는 뭐 요 정도. 네. 더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것 같아서. 네. 용어 정리. 자, 뭐 잠깐 다시 좀 정리해서 얘기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준비한 얘기들도 있지만 이게 사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어쩌고 그런 개인적인 얘기도 좋고요. 저희 진행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거 조금씩 더 얘기해 주셔도 좋고, 네. 그런 부분들 채팅에 남겨주시면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을까요? 네. 자, 어떤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나? 요거, 네. 이것도, 네. 일단 이게 말대기가 무슨 극상위권이냐 상위권이냐 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들의 성향이 수학을 조금 더 이제 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아이들이,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성향을 최대한 가져보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이거는 사실 주관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만 이렇게 답을 내기에는 아직 아이들은 이제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이 모든 걸 갖췄지만 잘 못하는 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뭔가 약간씩은 수학적인 감이나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한 성실함으로 완전히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나? 어떤 아이들이 잘합니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일단은 뭐 몇몇 제가 이제 수업
문제를 접근하는 쪽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수업을 해보면 저는 각각의 아이들의 성향은 달라도 좀 약간 통계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수업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그 꼭 남자 여자의 분류라기보다는 좀 그냥 까불까불하면서 그냥 그런 장난 많이 치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약간 영재고가고 느낌이 나죠. 벌써 그런. 근데 물론 까불고 장난칠수록 똑똑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막 장난기도 많고 좀 산만하기도 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해보고 생각나는 거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꼼꼼하고. 근데 이제 수학적인 완성도의 마지막 결실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경향에서는 초반에 얘기한 그 조금 막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 뭐냐면 어떤 한 문제를 받았습니다. 한 문제 같은 걸 해야 될 때 그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막 해보기도 하고 막 시도를 해야 되는데, 가끔 지나치게 이제 신중한 친구들은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한 시간이 3분 4분 주어졌으면 문제 풀어보라고 정확히 3, 4분 동안 계속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신중한 거 아니에요? 소심한 거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소심한 거, 신중한 거, 배려. 뭐 사실 저는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뭐 약간 소심한 거, 신중한 거, 배려심 많은 거, 결국은 주저하는 거, 약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경향들이 다소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애들한테 아니 넌 배고프면 감나무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거냐고, 뭐 나무를 흔들든지 돌을 던지든지 뭐라도 해야 결국은 그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라는 것 자체는 저 어떻게 보냐면 모두 다 바른 길들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숏컷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히 숏컷이나 바른 길로만 항상 탁탁탁 풀어오는 경우들을 보면 기분이 사실 좋진 않아요. 뭐냐면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건 누군가의 터치가 좀 들어간 것 같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느낌 어떤 거냐면 약간 미로나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요. 어두운 뭔가 자기 낯선 곳에 딱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 어떤 미로를 헤쳐 나와서 자기가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느냐라는 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양한 시도 속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예전에 성공했었는데 라는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모두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그걸 만들어가는 건 쉽진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방식들을 알려주는 학습도 필요한데, 아이는 어느 정도 배운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이 성장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봐서 잘하는 애는요, 하는 애가 잘합니다. 공부를 지가 하는 애가 잘하고요. 자기 스스로? 네, 스스로 하는 애들이 참 잘하는 건 맞고, 이게 좀 우등생이고 이제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랑 영재고를 갈 수 있는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엄마 말 잘 듣는 애들, 사실 수학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착실하게 따라가는 애들, 과제 지가 하고, 그러면 이제 약간 착실한 쪽은 착실한 애들이 적어도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가는 애들이고 근데 영재고도 예를 들어 서울과학고나 이제 경기과학고 정도 한과형 정도를 가는 애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얘들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보면 걔네는 그냥 게임입니다. 수학 자체를 약간 유희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좀 좋아하고 무조건 자기는 뭔가 다른 발상을 좀 하려고 하고, 그냥 그거 자체를 되게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농담을 해도 그냥 수학 자체로 농담을 하는 약간 부류들이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애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학창시절을 보내도 되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거는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자체를 그냥 약간 유희적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좀, 걔들은 좀 약간 탤런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냥 과학고 정도까지 가는 애들도 무난하게 그냥 수학 자체를 그냥 하는 애들이 잘해요. 그냥 그걸 견뎌내고 하고, 이거 재미는 없는데 할만해요. 이 말이 되게 재밌는데, 그럼 어쩌면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많은 똘똘한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자라는 동안에, 어떤 대치동이 아니어도 요즘은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비슷한데, 어렸을 때 너무 학습량이 늘어나서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그냥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학습량이 느는 거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주더라도 그걸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이 정도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애들인데 그걸 좀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컷을 좀 해줘야 돼요. 얘는 더 줘도 되네 라는 것을 가지고 더 줄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더 주면 힘들겠는데 해서 재미를 유지하되 할만은 하게 계속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똘똘한 친구들이 어머니의 통제에 의해서 학습량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들, 약간의 엄한 분위기로든 그런 친구들이 버티는 시기가 이제 뭐 빠르면 뭐 초3 중후반 정도부터도 살살 불균형이 오기도 하고, 뭐 초4 정도에서도 뭐 그런 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결국은 그런 흥미를 유발해주면서 어느 정도 계속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게 중요한 거고, 얘 너무 학습 과제량이나 그런 것도 적절하게 흥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그게 바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건 아직은 어렸을 때 분명 부모님의 통제하에 아이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대부분 그게 이제 크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1에서 이제 2학년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내 안에 흑염룡이 깨어나죠. 네. 얘가 누구지? 이런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자애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애들도 기센 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손 놔버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상담해 보면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근데 그게 쌓여서 그런. 그리고 이제 또 관계가 뭐 부모님들한테 이런 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제 쉬운 게 아니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안쓰러우니까 부모님들이 여러 지원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투덜거리는 걸 어떤 경우에는 좀 받아줘요. 애가 힘드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주고받고 쌓이고 하면서 아이도 자기가 힘든 거 그렇게 표출해도 된다라고 그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굉장히 부모님한테 나쁘게 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친구들. 관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식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면서 전문가와 계속. 그렇죠. 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항상 어머니랑 상담을 할 때는 애 편을 들거든요. 저는 왜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애는 자기 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머님한테 이제 전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돌려서 이렇게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애 편을 좀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저는. 네. 이제 인상 깊었던 심화 문제,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 엄청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중등 심화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컨셉이기 때문에 좀 인상 깊었던 문제들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보면서, 자 일단 뭐 여기서 확실하게 그 다짐을 들어야 됩니다. 약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절대 풀지 않는다. 네네네. 소개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뭐 그런 얘기를 일부 해도 좋지만 직접 푸는 것은 하지 않는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자 그럼 인상 깊었던 문제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네. 와 이런 문제, 그리고 이런 그 순간순간들에 대한 기억은 있었어도 그걸 다 생각하려고 하면 이제 하도 많은 곳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도 힘듭니다. 많은 인상 깊었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각자 한 문제씩은 또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네. 일단 한번 각자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저부터인가요? 네. 네, 별거 아니고 그냥 블랙라벨 문제인데. 네. 블랙라벨 문제를 보다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전에 제가 경시 초창기에 경시를 많이 하던 거는 이제 사실 자료가 워낙 없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경시라인 문제들은 두 군데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중국 경시, 중국에서 이제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든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AM이, 그리고 지금 AMC라고 부르는 게 ASHM이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에서 이제 괜찮은 문제들을 가져오는데, 특히 어떤 걸 많이 가져오냐면, 대수는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한데 기하 문제 변형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 괜찮다라고 찍었었던 문제를 가지고 풀렸었던 문제가 있는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거 예전에 풀렸었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인상이 깊었고요. 그냥 블랙라벨 손바다가. 다음 그럼 그 원본 문제도 준비하신 거예요? 원본 문제가 바로 밑에 겁니다. 그림이 똑같죠, 그냥. 그림만 보면. 네, 그림만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아이디어나 차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예전 경시, 이게 아마 1985년 AM이 문제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 과거의 경시 문제가 경시 대비 선생님들이 자료로 쓰고 그게 출간이 되고 그게 적절하게 중학생들이 풀 수 있게 되니까 다시 중등 심화 교재에 실리고 그게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고, 이게 이제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10년에서 15년 전
경시 문제들 중에서 중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들 가지고 최근에 학군지, 그러니까 대치라든지 목동에서는 중등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저는 이제 목동 쪽에도 이제 그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번에 곡소리 난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근데 그 문제들을 특히 도형 문제들을 보면 이거는 예전에 경시 기본이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럴 때 있죠. 아니 이런 것까지 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가볍게 저는 이 문제는 제가 풀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만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 가르쳐 준 건 뭐 저도 한 12, 3년 된 것 같아요. 12, 3년. 12, 3년 전이면 제가 15살일 때. 조선 초기. 조선 후기인가요? 네. 정양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때. 네. 근데 그때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다 있어 해서 해줬는데 이거 보통 중3 피타고라스가 중3에 있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입체 도형 쪽에서도 아이들을 꽤나 이제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체 도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나돈이 있었죠 그때는. 네. 사실 그 입체를 다루는 그게 또 맛이 있거든요. 이게 근데 재밌긴 재밌는데 물론 이제 뭐 가르쳐주는 입장이 재밌긴 한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수업에서 설명해요. 아이스크림 콘이 있다. 그걸 누가 광선검으로 이렇게 쭉 잘랐다. 이렇게 원뿔대로. 그 다음에 실로 그 A 지점에서 M까지 최단 거리를 이렇게 감아놨다. 최단 거리를 감아놨다. 팽팽하게. 근데 마침 개미가 한 마리 지나가고 있다. 아이고. 그 개미가 이제 실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아이스크림, 저 정상에 가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지. 개미가 점점 올라가는데 가장 정상에 이제 가까워진 순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에 굉장히 가까워졌어. 하지만 이 실을 타고선 결국 아이스크림에 도달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끝까지 안 가니까. 그럼 가장 아이스크림에 가까워진 그 순간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게 결국 이 문제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저도 이 문제를 계속 소개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입체를 다루는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은 중1 과정을 좀 라이트하게나 너무 가볍게 또는 초등 쪽에서도 그렇죠. 입체에 대한 게 너무 이제 좀 약하게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피타고라스도 이제 중3에서 중2로 내려갔으니까 중2에서 사실상 입체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루트가 없는 피타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확실히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 기하 벡터가 이제 기하로 바뀌었으니까 기하에서 공간도형 수업을 하면 예전에 애들이 잘 따라왔거든요. 보통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내신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애들이 입체도형 들어가서 공간도형 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확 차이가 납니다. 좀 어찌됐건 제가 요즘 학습적으로 느끼는 건 크게는 세 가지 느끼고 있어요. 하나는 문장이 한 3줄 이상이면 아이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를 못한다. 4번째 줄 읽으면서 첫 번째 줄 까먹죠.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끊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풀어내는데 이해를 잘 못합니다. 다른 하나가 입체 도형에 대한 이해력이나 기초 능력, 심지어 이 원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 문제를 떠나서 부채꼴의 중심각, 그 옆면의 중심각을 구해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이미 안 풀립니다. 그게 중1 과정인데 이미 그 능력부터도 생각보다 좀 약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경우의 수 쪽을 다룬 능력치가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매우 낮아져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의 변화가 지금 되게 큰 변화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문제는 또 어디서 나왔는가 해서 이제 자료를 찾았잖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는 이 문제 낯익습니다. 네. 저는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대라고 아주 얘기 들었었던 사람인데 전 요즘 사람이니까 자 어찌됐건 요것도 아이디어적으로 그림 보시면 아이디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원뿔대가 아니고 원뿔이지만 이 비슷한 문제고 결국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97년도 수능입니다. 네, 97년도 수능. 뭐 결국은 여기서도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할 거랑도 연결되는데 이런 심한 문제들은 계속 누군가 조금씩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그런 것들이 탄생 이후 각각의 조금씩 그 시차를 거쳐서 1, 2년 거쳐서 어디 들렸다가 다시 이제 문제 오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외국의 경시
문제가 뭔가 탄생하면 한 1, 2년 후에 그게 한국 경시 스타일로 조금 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으면 이제 한국 문제집이나 이제 시험 내신 대비로 결국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좀 더 앞당겨서 하려면 아예 외국 경시나 그런 문제들을 학습해 보는 거나 그런 것들까지 갈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한 문제들이 나오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뭐 요 정도 네. 풀진 않은 거죠. 자, 요쯤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코너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먼저 한번 갔다가. 그럴까요? 네. 제목이 개선소. 개선소가 뭔가요? 조선소 같은 건가요? 뭔가 이렇게 개선을 시켜주는 곳이죠. 개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말로 줄여서 그냥 써본 거고요. 원래 이제 뭐 무슨 모친소, 내친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친소 그런 식으로 줄여본 건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함께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도 설명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부모님들이 얻어가야 될 정보는 중등 심화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런 과정이 있네도 중요하지만 저런 선생님이 있네, 몰랐네, 저런 선생님이랑 우리 아이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코너처럼 준비해 본 건데, 저희 개념상상 SM관에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선생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뭐 소개도 듣고 얘기도 하고, 또 오늘 주제랑 관련된 것도 또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 그럼 이제 소개할까요? 게스트 뿅 짝짝짝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SM관에서 지금 초중등에서 고등 선행까지를 담당하고 있는 유민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짝짝짝 다시 해야 돼. 와, 지금 방금 오신 거죠? 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아까부터 옆에 계속 계셔 주시면서 하다가 아까 막 되게 지겨워하더라고요. 네. 핸드폰 보고 막. 열심히 리액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뭐 어떤 수업 하시는지도 얘기했고, 보통 지금은 아이들 약간 개별 수업, 일명 맞춤 수업이라고 하고 용어가 좀 다 달라요. 네네. 뭐 소그룹 수업, 개별 수업, 맞춤 수업,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한 8년쯤에 했었는데 8년 전. 네, 그 이름을 커닝 매스라고 붙였어요. 커스터마이즈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호응이 없더라고요. 커닝하는 데인가? 그래서 애들 관리 형식으로도 이제 수업을 제일 잘 이끌어 주시고, 아이들과 호흡도 좋고 되게 책임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이들 이제 내신 대비도 많이 좀 다루시고 하면서 오늘 약간 그러니까 심화라는 것 자체는 선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입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경시를 대비를 하든 안 하든 가장 충격을 받는 건 내신 대비. 사실 이제 입시가 바뀌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제는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이 되는데, 중요한 게 1등급이 아닌 이제 1등급이 아니면 좀 힘들어지죠 이제.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 대비를 하면 애들이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미 중학교 때 내신 관련 연습은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신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심화를 해도 내신을 거의 내신 대비를 뭐 3주든 한 달이든 가까이 해보다 보면 이렇게까지 심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문제까지 낸다라는 부분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뭐 그런 뭐 경험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 준비하신 거죠? 넘겨볼까요? 네. 이게 뭔가요? 최근 중등 기출을 이렇게 조금 보면서, 사실은 저도 이걸 다 풀어본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 딱 봤을 때 헉 할 수 있는 문제들, 배점이 조금 높은 문제들을 따로 모았다. 강남 삼각군 위주로 뽑아봤는데, 우선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3줄 이상이 되는 문제 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 네. 문제가 길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보기가 나와서 이 보기의 조건들을 사실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이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3가지를 다 내가 정확히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게 2차 함수 문제인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과정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등과정에서 내려오는 내신 문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났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풀이를 다 중등 3학년 과정으로 해버리면 사실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 것도 다 이렇게 조금 조건들이 나와서 그 조건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수능형 문제이기도 하고 고등 내신에서는 사실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많은데 중등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가와 나와 다를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가대로 나는 나대로 다는 다대로 정리한 다음에 답이 없어요 하는 경우들. 우선 문제가 5줄 넘잖아요. 답이 없다. 네, 선생님 이거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문제들도 보면 이제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라고 너무 길어. 하지만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문제는 함수에서 제일 쉬운 유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프가 있고 문제가 긴 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식으로 이거는 또 1차와 2차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유형들이어서 그래프라는 학대 아닙니까 이건? 아이들 입장에서 우선은 시간이 많이 문제를 우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을 잡아먹으면 네, 주어진 시간 사실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느낌이 거의 고등같이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네, 고등 맞아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시험을 딱 치면 그거를 다음 시간까지 풀어와라고 하면 다 풀어올 수 있는데 그 시간 내에 푸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선생님도 풀 수 있나? 근데 애들은 또 풀어내는 애들이 있고. 근데 중등도 가끔 시험을 보면 저도 아 이걸 애들이 45분 만에 풀어서 OMR 마킹까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검토가 불가능한 시간에 주어지는 문제들이 꽤 있죠. 네, 이번에 1학년 내신 같은 경우도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이제 아시겠지만 평면도형, 입체도형은 계산할 게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그러니까 복잡한 입체도형 문제를 많이 내면서 계산할 게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시간적인 압박을 못 이기는. 그리고 그런 연습도 안 돼 있을 거고 애들이. 네. 그러니까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검토는 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연습 합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를 이제 3주에서 한 달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게 선행이 중요해서 내신 대비를 조금 배제하고 진도를 나가는 학원들도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중등 내신 대비가 아니라 그 내신을 대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학습 습관이라던가 내가 학습 스케줄을 만들어내고 내신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하고 과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이렇게를 하는데 물론 많이 요즘은 이제 학원들을 다니잖아요. 그 학원 스케줄과 나의 공부 스케줄을 아이들이 조정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시험이 내일인데 선생님 저 사회 문제가 있으면 저 문제를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사회시험이 언제야? 내일요. 오늘 가서 새벽까지 할 거예요. 네? 아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습 스케줄적인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는 사실 가능하죠. 그런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벼락치기가 안 되니 그런 이제 학습 스케줄적인 부분이라던가 몰입해서 공부하는 습관들을 사실은 길러놔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걸 베이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제풀이량도 확 늘리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에 대한 기출을 풀어보는 연습은 저희가 토요일 실전 모의고사 저희 토실모라고 하는데 그거를 토실하네요. 네, 그걸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주 1회 그래서 총 4회에서 5회 정도로 한 번에 와서 4회 5회 시험을 아니 한 번에 2개짜리를 4-5번 연습을 시킨다. 네, 그럼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네,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보고 시간을 정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40분. 저는 40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40분 안에 봐야지 내가 5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실제 시험에 임할 수 있으니 그래서 40분을 딱 정해놓고 시험을 보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게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물론 있긴 한데 조금 난도가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아까 목동 얘기도 하셨지만 목동도 사실 어려운 학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니까 오히려 대치에 있는 학교들보다 난도를 비교했을 때 더 어려운 시험지라던가 뭐 강남 사막권 시험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냥 가끔씩은 어려운 문제만 25문제를 만들어서 시간이 100% 부족할 거다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험을 봐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 수학 잘하는 애들이 내신에서 자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 특성이 뭐냐면 내가 다 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1번부터 푸는 거야.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근데 일부러 요즘에는 어려운 문제를 앞에 배열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5번 때, 10번 때 이렇게 5번, 10번쯤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막히면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연습이 안 되면 좀 힘든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좀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통과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순서대로 풀면서 모두 다 해결해 나가는. 근데 이제 앞쪽에 이제 어려운 게 배치되면 거기서 이제 멘탈이든 뭐든 내신 스킬은 내신 스킬대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럼 요즘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들의 경향을 내신 기준으로 잡자면은 계산이나 뭐나 그런 양을 많이 해서 시간을 부족하게 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죠. 단계적 풀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등은 사실은 개념이 많이 쓰여봤자 2개 정도의 개념을 딱 써서 문제가 풀릴 수 있게끔 그렇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나 확률 파트도 고등 확률 통계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중등 개념으로 풀 수 있게끔 사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조건부 확률도 그렇고,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지, 개념을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해결만 중등 과정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는 경우들이 많고요. 개념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해서 써야 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뭔가 그 전제 조건 하나를 더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뭐 어떠한 경우에 이런, 저희가 이제 확률도 조건부 확률처럼 어떠한 경우가 가정했을 때 이런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제 어머님께서 그럼 고등과정 선행을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고등 선행을 한 아이들이 중등 시험지를 풀 때 고등 개념을 끌어다가 풀어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 스스로 내가 고등과정의 개념을 써서 풀면은 감점이 된다거나, 중학교 1학년 과정이니까 내가 고등 개념을 쓸 수 없어,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고등 개념을 쓸 수 없어. 저희가 중3 과정의 2차 방정식 문제를 아시겠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정말 그냥 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애들 안 쓰거든요, 고등과정. 객관식은 써도 되지 않습니까? 네, 객관식이나 써도 돼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안 배운 거니 쓰면 그렇게 순진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착하고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들, 그러니까 개념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풀이가 필요하다거나, 그리고 이제 문제가 길어진다거나. 저 예전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시험이었는데 그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개념을 국어 문제처럼 이렇게 빈칸을 넣어서,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보기 지문이 국어처럼 시험지 반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2줄, 3줄 읽으면서 이게 뭐지가 되니까 그 쉬운 빈칸을 다 채워내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국어인가 이렇게. 특히 또 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도 문제가 길어지는 경우들. 되게 웃긴 게 엄마들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봐도 개념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처음 수업할 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물어보거든요. 정의대로. 그걸 정의대로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수학이 생각보다 응용 과목이긴 하지만 암기해야 될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죠. 그리고 그걸 잘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심화가 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암기할 게 훨씬 많거든요. 암기 잘하는 애들이 좀 중요해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첫 레벨이 개념과 정의를 물어보는. 그렇죠. 사실 그게 안 되면 뒤쪽이 안 되는데 그거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 중등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아이들한테 절대값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설명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지. 그렇죠. 부호된 거요. 역수가 뭐야? 분모 분자 뒤집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뒤집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이게 확장을 못하니까. 사실 복합 개념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복합 개념은 선행보다는 심화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심화 문제 자체가 복합 개념들로 또는 이제 쇼커트를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100점을 받으려고 100점 공부를 하면 100점 못 받아요.
거의 한 120점, 130점 받을 정도의 압도하는 실력을 가져야지 100점이 나오거든요, 사실. 중등 수학 100점 받는 거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는. 네. 한 페이지가 또 있네요. 네. 넘어갔구나. 네, 전 넘어갔죠. 네, 눈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네. 경우의 수 문제. 경우의 수. 이거 말고도 최근에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공유해서 이제 했었던 문제 하나가 둘이서 게임하는데 둘 다 1이나 2 중에 하나를 낸다. 네네. 근데 1이나 2를 내면서 동시에 두 수의 합이 될 숫자를 각자 얘기하고 그 얘기 숫자가 같으면 비긴 거고 한 명만 맞으면 이긴 건데 비길 확률을 구하시오. 와, 그러니까 뭐 말 자체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막 계속 애들 뭐 어려운 내용 이런 게임 왜 해요? 자, 뭐 그래서 요즘 이런 복잡한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약간 뭐 정리적인 차원으로 한번 마무리. 지금 어쨌든 선생님이 소개하는 시간이었던 거니까 정리적인 차원으로 마무리를 하나 하자면 그래서 내신 대비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약간 정리 한번 해주시고.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집중해서 뭐 3주, 4주 이렇게 집중해서 몰입 기간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을 사실은 많이 풀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기출보다는 교과서의 심화 문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몰입 게임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교과서의 창의융합형이라고 있는. 네. 분명히 난 교과서 안에서 냈어라고 선생님이 주장하는데 그렇죠.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그 내용이 교과서. 그 제일 뒤에 창의융합형 이렇게 나오는 긴 내용들이나 아니면 교과서 이렇게 끄트머리에 정말 뭐 생각해보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서 문제를 사실 전년도 기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그걸 안 내요, 선생님들은. 근데 이제 사실 기출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배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푸는 스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고등은 그런 약간 학교마다의 그런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색깔이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운 학교들 몇 군데 있긴 하죠. 근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인데 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낯이 익은데 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고쟁이라던가 그다음에 A급 이런 문제들에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조금 그림을 바꾼다거나 숫자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 과정에서의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들 중등 개념으로 풀 수 있도록 변형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게 모든 유형 문제를 다 풀릴 수는 없으니 하나의 유형이라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연습을 시키고 확장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중등 내신에서는. 그러려면 이제 심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물론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레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심화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내는 연습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심화 교재 나중에 또 정리를 또 한번 쭉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선생님이 담당하는 친구들 내신 다 잘 봤죠? 잘 본 친구도 있고 조금 아쉬운 친구도 있고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개념적인 부분에서 한 번도 못 본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산 실수라던가 이런 조금 그런 아쉬운 점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 그런 실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아이의 멘탈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중입니다. 알겠고요. 저희가 뭐 나중에 일단 뭐 워낙 꼼꼼하게 잘 수업해주신 선생님이니까 어머니들도 뭐 내신이든 어떤 선행이든 선생님이 되게 책임감 있게 진짜 잘 해주시거든요. 학원으로도 이제 연락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잘라버렸나요? 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얼마나 하나요 이거? 원래 1시간 남짓하고 질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뒤쪽에 다른 내용보다 이 상황이면 1부가 아니라 뭐 3부, 4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왜 어려워지는 문제집, 지금 문제집 얘기를 문제집 목록을 안 넣고 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조금만 얘기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 지금 집에서 접속하신 분들도
1시간이 좀 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바빠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얘기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걸 또 다 모아서 다음에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 얘기까지 다음 페이지 넘어갔나요? 네. 자, 심화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러니까 뭐 심화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라는 부분은 이미 얘기를 저희가 한 것 같아요. 뭐 외국 경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기도 하고 문제집에서 변형하고 문제를 길게 만들기도 하고 약간은 고등 스타일처럼 해가지고 서로 다른 개념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또 이게 중등이랑 고등이 좀 많이 다른데 고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확실한 소스가 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하고 EBS 교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두 개의 개념을 합치거나 이렇게 해서 고등에서도 내신 문제나 킬러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있는 문제들 많이 가져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보면 거의 경시 베이스 또는 경시 베이스를 위해서 만든 교재에서 가져오는 베이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봐서 저희 다음 페이지까지만 얘기하고 어머니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받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가 조금 줄여볼까요? 너무 낭창하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딱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심화 문제들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도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내는 기술은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서는 뭐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그 다음 거를 조금 갖고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 거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윗 학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국내외의 어떤 경시 문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를 한번 사실 뭐 대략적으로 경험치적으로 한번 관계를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사실 뭐 이제 기하 요거까지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하는 사실 중등의 기하를 경시 안에 다 넣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냥 경시라고 보기에는 그냥 기초적인 거야. 뭐 그런 것들도 상당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경시 쪽이랑 굉장히 연계성이 크거든요. 요즘 저도 수업해 보면 와 이런 것도 또 들어왔어 하는 내용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계속 쌓여가고 해서 꽤나 그렇게 어려운 양이 계속 늘어난다. 중등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기하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해석기하로 넘어가다 보니까 원래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 기하는 다른 과목이었거든요. 대수랑 완전 과목이 두 과목이었다가 데카르트 이후로 합쳐지다 보니 고등에서는 거의 해석기하 쪽으로 해서 얘를 함수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중등 경시, 그러니까 중등 기하에서 고등에서 내려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 경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하 문제들을 가져오는 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기하는 좀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저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아있지 않겠지만 50년 후나 100년 후에 살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대로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 나중에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막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량이 얼마나 늘어날까? 도대체 얘들은 어떤 학습을 해야 할까? 기본은 좀 치지 않을까? AI가 좀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학습적으로 가야 할 길들이 어려운 양이 계속 쌓여가서 그런 대비들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제 대수로 넘어가면 대수는 연산적인 게 바탕이 돼야 되고 이제 중등 공부를 쭉 하면 전 중등 수학 자체가 고등 수학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중등은 어차피 고등 안에 포함되니까 그냥 고등을 공부하면 중등이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면 그게 실제 단계적으로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학습해야 되는데 중등은 거의 고등 수학 안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중등의 어려운 문제들은 고등에 있는 개념들을 사실 중등으로도 억지로 풀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고등에 있는 문제들 형식들을 갖고 오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대수가 이제 특히 3학년 1학기 이게 선행발이 가장 잘 먹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고등과정이랑 가장 연관이 있고 사실 고등과정의 대수는 결국 뭘 위한 거냐면 함수거든요. 미적분까지가 결국 우리가 함수를 다루겠다라는 거라서 함수에 대한 기본 이해까지를 쫙 끌어와서 그냥 중등에서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대부분이고 경시로 포함되는 건 함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등식 쪽
부등식 절대 부등식 관련된 거는 이제 경시 쪽으로 빠지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쪽이 오히려 좀 많은 거지. 대부분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중등은 대부분 고등 과정에서 중학생들의 수준으로 풀 수 있는지를 끌어내리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조합이 결국은 이제 뭐 중등 기준으로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 뭐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약화됐고 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려놓은 그래프 중에서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초등도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의 경우의 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초등은 가능성. 점입니다. 점. 가능성. 네. 그래서 초등은 사실상 배우는 게 없고 중등에서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1 정도가 고1 정도 아닙니다. 지금 확통 정도까지의 상당수 이론이 한 5년에서 뭐 10년 사이쯤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까지 다 하던 내용이라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서 뭐 자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교란순열이라든가 수많은 이론들을 배웠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이론들을 좀 뺐거든요. 이거 더 뒤로 밀어.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그런 비슷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교육과정적으로 담고 있는 양은 굉장히 좀 라이트한 거. 일단 예전에는 그 확통만 해도 이제 통계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냥 염주순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염주순열이 교과에서 빠지더니 이번 2022 개정 교과에서는 원순열이 빠져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개수로 셀 수 있는, 사실 원순열 문제로 복잡하게 나면 되게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쉬워지는 부분도 있고 다른 쪽으로 좀 더 난이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실 확통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를 내신에서는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풀 수 있게, 순열조합으로 풀 수 있게 문제를 바꿔서 내긴 하는데 오히려 어떤 쪽에 좀 교과 과정을 보면 바뀌는 게 있냐면 얘를 어떻게 다른 거랑 연결돼서 쓰느냐. 이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이제 순열조합이 가장 마지막 단원 수학 하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공통수학 1에 들어가면서 뒤에 집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집합 개수세기, 함수세기가 경우의 수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만을 위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랑 연결지어서 개수세기 문제로 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학 큰 그림에서는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게 대수랑 기하잖아요. 큰 블럭이.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도로 따지면 대수가 더 중요합니다. 고등 연계성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이 두 조각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후순위로 미뤄지게 돼요. 왜냐면 조각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은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누굴 잘 해결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얼마나 경우들을 잘 나누어서 푸는지 또는 그 뒤에 잠시 후 얘기할 그 정수적인 수적인 감각 그런 게 결국은 융합돼서 어떤 최종적인 어떤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내용. 조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재들을 뽑을 때 쓰는 거는 조합이에요. 네. 서로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알고 봤더니 같은 의미를 가진 걸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많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뭐 정수라는 거는 확실한 어찌됐건 뭐 대학 때 이제 배우는 정도의 영역이긴 한데 정수라는 개념도 다 녹아 있으면 결국 숫자를 배우는 거예요. 수를 배우는 거고 약수와 배수 배우고. 사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정수를 배우잖아요. 네. 그거 배웠지라고 하면서 너무 문제가 확장이 돼요. 정수는. 나눌 줄 알잖아. 나머지가 뭔 줄 알잖아. 하면서 갑자기 ing력의 문제로 확장이 돼버리고 그냥 얘를 넘지 않는 부등식 알잖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빠졌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최대 정수 문제가 나오고. 정수는 이제 가우스. 네, 가우스라고 그렇죠. 기본 문제 하나 배운다. 기본을 알면서 막 확장을 막 시켜버리는 게 정수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 문제들은 아직도 다 남아 있잖아요. 가우스가 들어간 함수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마법의 레시피 같은 거잖아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네. 그거 들어가면 그냥 어렵죠. 네. 애들한테 설명하기도 짜증나고 이제. 교과 과정이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이론을 따로 알려줘야 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시 정수가 돼버리면 이제 대학 과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 과정에 있는 뭐 ing력을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정수 부분은 확실히 좀 경시 쪽이 파트가 좀 큰. 그리고 배운 거는 별로 없는데 심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일단은 요 정도 하고요. 네. 뒤에 이제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 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냐, 어떤 호흡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애들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런 거는 시간상 오늘 1부를 한 거니까. 1부니까. 네. 네. 그럼 이제 2부는 뭐 크리스마스 2부.
죄송합니다. 그때가 날짜는 그렇게 할 건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방학 일정이랑 그런 거 맞춰서 네.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다시 요약하면서 네. 또 새로운 내용들 같이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어머니들이 혹시 이제 저희 이제 아마 이제 시간상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혹시 약간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오늘 저희가 얘기한 거랑 뭐 좀 벗어나도 되고, 뭐 지금 다 익명으로 질문 받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뭐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그런 거 있으면 답변 네네네.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하이퍼 수학과 슈퍼 수학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지금 하이퍼 수학이라면 거기서 나온 교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지금 1학년 거 다시 나온 하이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종된 거. 네, 슈퍼 수학은 다시 이번에 교학서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슈퍼 수학 중등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나온 것 같고, 하이퍼 수학과 슈퍼 수학의 차이는 사실 슈퍼베스가 제가 중등 과정 예전 과정에 할 때 경시 기초 교재로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라인을 잡으면 어떻게 잡았냐면은 최상위를 좀 기본으로 하고 A급 수학에 스텝 A를 하고 그 다음에 슈퍼베스를 하면은 슈퍼 수학에 있는 문제들이 좀 많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하이퍼 수학이 조금 더 튀는 문제들은 좀 많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단종된 거라서 과연 이제 단종된 것 중에 어려운 문제집들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서 경시 베이스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내가 중등 심화 교재를 어떤 라인을 탈 것이냐, 내가 경시 쪽으로 해서 KM으로 해서 영재고 대비까지를 쭉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사실 경시 학원들이 이런 것들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거를 쓸 때 사용하긴 하는데, 하이퍼보다는 저는 이제 슈퍼 수학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둘 다를 봐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중등 심화를 정리한 다음에 경시 베이스를 타는 게 훨씬 더 맞고요. 근데 시간제 여유가 되면 그 중에서 문제를 선별해서 많이 풀리지, 뭐 이것만 한다 저것만 한다라는 건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종된 교재다 보니까 문제집 한 권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것도 흔치 않잖아요. 각각 장단점도 네네. 있고, 가끔 이제 심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좀 억지스럽게 너무 약간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저는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심화를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잘 됐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심화를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심화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탄탄하게 이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뭐 그 정도 하고, 다음에 뭐 질문 그래도 막 남겨주시는데, 공통수학 저거를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질문을 저희가 먼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비 초 3사들이 공통수학을 들어가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으면 들어가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준비 없이 남들 들어가니까 따라가야 된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지, 저는 할 수 있는 아이에 대해 선행을 막는 것도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그 전까지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근데 그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애들이 약간 유의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 결국 선행을 빨리 당겼을 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영재고 대비를 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데, 영재고 대비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실전이 되면은 주 7일을 거의 학원에 매달리고 수업하고 거의 12시간까지 스스로 자습까지 시키고 이렇게 스스로잖아요. 스스로죠. 법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자습을 하고, 주말에는 나와서 모의고사하고, 모의고사가 보통 이제 수학, 과학 보통 120분, 4시간 동안 시험만 보고, 이 환경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견뎌내서 합격이 돼야 되는데, 떨어졌을 때 멘탈 나가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그 가혹한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준비된 아이들인 거기 때문에 결국 공통수학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 초3, 초4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어떻게 이 친구가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왔고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거꾸로 보면 어찌됐건 고등 때 지금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건 고등 때 고등 선행을 개념을 나갈 시간이 거의 없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거니까, 고등 때 어느 정도 개념을 중등 때 나가야 되고, 그럼 중등 때 고등 걸 많이 해야 된다면 이제 초등 때 중등 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좀 늦게 요때까지만 해도 고등 가서 상위권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정말 늦은 경우 6학년이나 중1 정도에 중1 정도에 그래도 준비해서 고등을 시작할 정도까지 어느 정도 중등이 좀 잘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됩니다. 뭐 중2 전 초반이어도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중등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심화까지 다 돼 있다면 고등을 쭉 해가지고 하면 고등 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과정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사실 뭐 사바사라서 이것도 좀 네. 어느 정도는 네.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네. 아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그걸 빠르게 한 친구들은 거기에 경시커리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네, 주어지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경시커리를 탈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영재고나 그런 것까지 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선행하는 속도에 의해서 초 3, 4때 고등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재고 쪽을 그쪽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쪽에 대한 대비와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시를 맛보고 싶지만 경시에 올인하지 않는 부분들 꽤 있어서 그거는 전략적인 선택이지만 경시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초 3, 4 정도 또는 늦어도 초 5 정도까지 이 중등 다 끝내고 고등을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경시에 뭐 적어도 그리고 좀 다른 걸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입시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시만 준비한다, 내신만 준비한다 이거 아니라 내신도 잘 관리하면서 정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논술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미리 좀 땡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해주셨네요. 라고 돼 있네요. 최상위 A급하고 그 정도 수준 교재까지 하는데 저는 A급은 선택이고 최상위는 필수라고 봐요. 사실. 근데 이게 내가 어느 무엇을 목표로 했을 때 목표에 따라서 A급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갈 거냐가 되는데 사실 최상위는 좀 필수적으로 내신 교재거든요. 약간 지금의 느낌은 A급은 경시나 치마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기초 교재, 기초는 아니지만 약간 관문 같은 교재라고 보면 되고 최상위는 사실 지금은 거의 내신 교재 같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등 이제 잘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동네 자사고는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자사고를 가고 싶은데 네. 혹시 KMO 준비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KMO나 이런 준비는 자사고든 뭐든 그런 데 있어서는 물론 가서도 요즘 심화 문제나 그런 것들도 물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KMO 정도까지 한 친구들이 상당수가 이미 수학을 잘하고 역량도 미리 준비됐었고 그런 친구들이 가서도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다른 하나는 그 수학적인 그런 깊이 있게 어찌되건 다뤄본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경시를 한 친구들이 유리한 건 맞긴 맞는데 다만 여기서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신을 흔들리지 않고 잘 받아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시까지 공부할 정도의 여력이나 시간이 된 것이냐, 이런 것까지 다 균형 잡고 결정해야 되고, 저는 라이트하게는 보통 이제 자사고 쪽은 예전에 이제 세미경시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세미경시 뭐냐면 KMO에 올인해서 그걸 다 할 정도의 시간은 아닌데 준경시적인 내용들을 아이한테 좀 담아서 KMO는 뭐냐면 KMO 하는 모든 과정이 학교 시험이나 인생에 꼭 도움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과정들도 좀 있는 거예요. 정수적인 수많은 이론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아닌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원에 따라서는 기출 위주로 많이 풀리는 라이트한 옛날 방식의 경시 공부 방식이 있고, 요즘은 이게 기술이 개발됐다라고 해야 되지만 아이들한테 더 힘든 게 어떤 학원들은 이론이 너무 많아요. 막 하나하나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네가 이 이론을 알고 있어 보다는 너가 기초적으로 몇몇 유도하거나 뭔가 아이들 찾아서 이런 문제까지 어떤 중등 심화적인 내용으로 이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어를 보는 게 원래는 경시의 취지인 건데 지금은 그 이론까지 알고 있어까지도 많은 곳에서 대비를 많이 해요. 사실 저는 KMO는 저학년이면은 포텐셜을 위해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왜냐면 동네 자사고를 가면 결국 이과에서 경쟁을 하겠다, 문이과는 없다고 하지만 이과 기준으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거기에서 1등급 경쟁을 하는데 영떨이거든요. 영재고 떨어진 친구들하고 수학 1등급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KMO에서 뭐 하나 알고 있는 개념을 나도 좀 겉핥기로만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특히 수능 킬러 문제에서도 이거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한데 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서 여유가 되면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2학년 3학년 때 KMO 준비한다, 이거는 진짜 넌센스고요. 그럴 때는 조금 세미경시 커리를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도움은 된다. 세미경시 커리 정도는 뭐 얘기 드리자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세미경시라고 정의하면 어쨌든 경시학원에 완전히 발을 담근 건 아니지만 라이트하게 이제 경시 입문적인 과정들 중에서
고등학교나 그런 수능 쪽에 연계될 수 있을, 심화로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모아서 이렇게 하는 정도를 세미경시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기하 같은 경우는 제 수업 기준으로는 사실 전 제 수업 해보면 기하 2단계도 충분히 세미경시스럽다 싶은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기하 3단계 정도까지 보면 그런 이론적인 거나 논리성을 많이 트레이닝 해볼 수 있다. 써야지. 네,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나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근데 확통 정도 안에도 담기지 않는 약간의 경시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경험한 친구랑 안 한 친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기하랑 특히 조합 기준으로 조금 더 약간 경시 입문적인 과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제일 조금 남았다, 내신이나 그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면 그냥 경시를 빼는 게 맞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세미 경시. 네, 조합 기하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함수를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KM에서. 근데 고등은 대부분 함수라. 네.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A급 A단계랑 질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저희가. 왜냐면 어머니들이 이 내용 모르시죠. 그렇군요. A급 A단계는 오히려 편하게 푸는데 최상위를 더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다음 이게 몇 학년 건지도 봐야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A급의 A 스텝을 편안하게 푸는데 최상위를 좀 어려워해요. 해서 사실 대수냐 기하냐도 다르고, 대수냐 기하냐 중2거냐 중3거냐에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푸는 데 있어서도 최상위는 어제 문제집의 경향이 좀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다음 또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건 문제집들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 단독으로도 한 3시간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까요? 그러니까 A단계 문제랑 그러니까 최상위가 내신 문제라고 해서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쉬운 교재는 아니거든요. 스텝 3 문제는 증명이나 그런 것도 유독 최상위에서 좀 더 그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보시오. 나름 그렇게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교재는 사실 쉬운 교재는 아니고, 오히려 A급의 A단계가 문제가 많고 스텝 3가 좀 적다 보니, 그리고 스텝 2 문제가 워낙 내신스럽게 대비하기 좋은 문제집이라서 최상위를 내신 문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심화가 결이 좀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A급은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의 어떤 뭔가의 학습에서 관문이 되는 교재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트렌디하지 못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A급뿐만 아니라 최상위뿐만 아니라 A급 최상위 블랙라벨까지 편하게 푸는 친구를 고쟁이를 들이면 못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텝 3가 아니라 스텝 2를 이거 되게 어려워요 라는 문제들도 튀거든요. 이거는 문제집 성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급은 나 A급 했으니까 중등심화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성향에 맞게 2-3개 정도의 조합으로 시간이 되신다면 심화 문제집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고, A급은 말대로 이제 관문이다. 이제부터 우리 애가 심화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문인데 왠지 마지막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인문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인문이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쉬운 건 아니라 이제부터 해서 얘를 베이스로 내가 어떻게 심화 교재를 조각해서 이것들을 풀어갈까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도 이제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A급이랑 뭐 그런 거 위주로 센이랑 그렇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과 이제 간담회 하면서 중등 심화 문제집에 뭐 3스텝 모든 걸 다 같이 해달라라고 해서 그런 쿼리로 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은 각각 문제집들을 보면 심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기본 베이스는 꽤나 비슷해요. 비슷하고 각각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더 선행해서 이걸 변형한 거, 약간 창의사고스럽게, 약간 수능스럽게 이렇게 하는 문제집들의 경향,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폭넓은 그 문제들도 풀리면서 하는 게 좀 어찌됐건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화 유형들도 어느 정도 계속 잡아주고, 심화를 하는 이유가 사고력을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긴 질문이 와서 원래 지금은 살짝 제가 이제 마무리 중이었는데 이건 좀 읽어볼게요. 황소 중등 과정이 이제 시작인데 선행이 센 1-2까지 했고, 그리고 꼼꼼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중등부 교재가 A급, 중등부 부교재가 A급인데 이게 맞는지. 중등 부교재가 A급. 그러니까 중등 부교재가,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센 정도 교재로 초변을 꼼꼼히 하고 최상위 하고 A급으로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마지막에 이제 아예 이제 처리 속도가 좀,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느리고, 황소 공부가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또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게 있어요. 대치 쪽 아이들 기준으로 경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왜냐면 나도
쟤도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좀 뭐 친한 친구, 좀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가 경시하니까 뭐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걸 말리라는 건 아니지만 학습은 철저히 계단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계단이 티나지 않았던 집도 있고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철저하게 계단식으로 이제 가야 하는 건데, 황소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선행할 필요 없다라는 걸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들 거면 하면 된다. 근데 이제 황소 기준으로도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중등에 있는 상당수를 이미리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도 그 학년을 넘어서거나 경시 문제를 거기다 쑥쑥 넣어버려요. 심화 문제로. 그 다음에 고등 과정에 있는 내용을 막 내놓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황소라는 학원에서 중등 과정을 하기 전에는 그 기존의 다른 학원에서 적어도 뭐 센 정도라는 그 정도 문제집을 한번 쭉 보는 게 선행되어야지만 그걸 따라갈 수가 있을 거고, 사실 센이라는 문제집이 대치라는 곳에서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집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셈 같은 것도 바로바로 쭉쭉 안 되니까 그 앞에 원래 연산지 같은 걸 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 이제 좀 힘든 게, 황소를 어렸을 때 확 들어가야 돼요. 이 학원을 잘하는 애들도 시험도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학원 커리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당연히 모두가 다 인정하는 다른 학원에서 선선행을 빼야 합니다. 근데 선선행도 빼는 게 속도나 여러 가지가 쉬운 게 아니니까 연산이나 사고력이 여기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수학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도 황소 형태의 어떤 이런 중등 마무리는 사실은 조금 더 뒤로 가 있어야 아이들을 확실하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커리 같아요. 너무 앞쪽에 있어서 얼마 안 되는 제대로 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이들이 뭐 7살, 8살, 9살 뭐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걸 완성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사실 아이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힘들어하는 경우들은 여러 가지 계속 무너지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저는 이상적으로는 황소 커리가 조금 더 뒤쪽에 배치되는 게 안정적이다. 사실 뭐 아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다른 걸 붙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 붙여주고 그 붙여준 것 때문에 아이는 모든 곳의 숙제에 대한 엄청나게 버거운 상황은 발생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황소 커리 이제 타고 잘 하는 친구들은 이미 뭐 빠른 친구들은 어렸을 때 뭐 소마, 필드 그런 데에서 사실 중등에 대한 라이트한 것들을 거의 다 배우고서 중등 문제, 황소는 중등부로, 그래봐야 중등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초등부로 가서 하다가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황소에서도 이제 초등 심화나 그런 초등 과정도 심화로 배울 거잖아요. 그 심화 내용들이 상당수도 중등 거기 때문에 초등기 또 초등기처럼 잘 아닌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초등 심화, 중등 심화, 고등 심화로 가야 되는 이 과정은 모두가 동일한 건데, 학원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 요거예요라고 다르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알려주는 내용은 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단계는 있죠, 그렇게. 그래서 추가로 더 내용 주신 게, 그 아이가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공부한 내용을 잘 잊어버리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는 대치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얘가. 그런 거 자체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균형 잘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분명히 이게 그런 거죠.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전력 질주로만 몇 년을 달릴 수는 없거든요. 약간 아이가 여유 공간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기에 잘 이렇게 공부 커리를 짜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아이 호흡과 좋은 그런 선생님들과도 했으면 좋겠고. 전 개인적으로는 힘들어 하지만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건 맞지만 그 앞에 단계는 붙여주시는 건 맞을 것 같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꼭 필수입니다. 보통 이제 그게 잘 안 붙어진 친구들이 나중에 그냥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냥 나자빠지. 나만 왜 못하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2시 모두가 곧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혹시 이제 채팅 뭐 쓰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완성이 안 됐어도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만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남겨주시고 거기 아니면 이제 슬슬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설명 형식으로 하는 거 말고도 이런 형식으로도 어머니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뭐 많은 정보가 오래도 가는 것 같아요. 편안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뭐 선생님도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들 코너 계속 해보고 뭐 이게 자주는 못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이런 시간 가질 테니까 또 소문도 내주시고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죠. 네. 인사 뭐. 네, 이 정도로 할까요? 같이 인사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사실 계속 계셨었으니까. 네. 아이고 아니죠. 아 네. 네. 끝까지. 네, 딱 걸렸어요 지금. 네. 아이고. 네, 뭐 여기서 뭐 SM에도 다니고 있고 소문 내주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저희 뭐 한마디씩 저희 한승우 선생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성민 원장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유민희. 나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네. 네, 수학은 네 기본에서 심화까지 심화의 끝판왕 네 한승우입니다. 아, 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